비타민 D가 너무 과하게 되면은 심장이나 신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골다공증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착각하고 있는 게 운동과 활동이라는 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육이 힘들어하는 수준의 운동을 해야 돼요. 자극이 없으면 퇴화하게 돼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비타민이 분류되어 있긴 한데 사실 거의 호르몬에 가까운 되게 특이한 비타민이거든요. 비타민 D는 사실 식품으로 섭취하기 쉽지가 않아요. 비타민 D를 많이 갖고 있는 식품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것들만 비타민을 갖고 있고, 더 중요한 게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통해서만 합성이 되는데, 햇빛을 피부로 받아서 피부가 합성을 해야 되는데 되게 맑은 날 10분에서 30분 정도 피부가 햇빛을 쐬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온몸을 옷으로 가리고 있다거나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면 사실상 노출된 거 마저도 사실 다 튕겨낼 거 아니에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실내 생활을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로 비타민 D 합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비타민 D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결핍 또는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꼭 보충해주는 게 좋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칼슘 흡수를 되게 도와주고 뼈 건강에 중요하고 경상적인 면역 기능에도 중요하고 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비타민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양소인데, 그런 어떤 현대인의 생활 패턴 특성상 굉장히 부족하게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부색도 약간 영향이 있긴 있어요.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이제 자외선이 피부로 들어와서 이제 합성을 하는 걸 유도하게 되는데, 피부색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합성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제일 합성률이 높고 피부색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합성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동양인들도 약간의 피부 색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멜라닌이라고 하는 게 피부 색소인데, 멜라닌 함량이 높으면 피부 색소가 많은 거고, 그럼 피부가 어둡게 나오는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똑같이 햇빛을 받아도 합성률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멜라닌이 많은 사람들은 햇빛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플러스 아까 얘기한 생활 패턴 때문에 비타민 D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또 하나 약간 주의사항은, 비타민 D가 근데 부족하다는 게 좀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막 주사로도 많이 맞아요. 근데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지용성이어서 몸에서 아주 잘 빠져나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또 이게 너무 과도하면 또 문제가 돼요. 비타민 D가 너무 과하게 되면은 심장이나 신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골다공증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적정량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면 안 좋은데, 특히 주사를 너무 자주 마시거나 해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비타민 D가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로 독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비타민 D 권장량은 하루에 600 IU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파시는 비타민 D 보충제 보면 다 IU가 써 있어요. 600 IU 정도가 넘어가면 대부분 다 그냥 괜찮은 수준이고, 근데 이거는 그냥 매일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굳이 끊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엄청 고용량으로 뭔가 비타민 D를 먹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았다, 그러면은 좀 끊어야 되겠죠? 너무 고용량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그 상태로 고용량이 너무 오래 유지되면 독성이 나오거든요. 그건 꽤 잘 알려져 있어요, 비타민 D 독성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적당히 그냥 보충제 600 IU 정도짜리를 적당히 그냥 매일 먹고 있는 거는 그 정도 갖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근육 키우려고 운동해라라고 하고, 뭐 운동하면 뭐 건강에 좋아요, 오래 살아, 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게, 운동과 활동이라는 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의 정의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근육이 힘들어하는 수준의 운동을 해야 돼요. 만보를 걸어, 이거는 사실 운동을 했다라고 표현보다는 그냥 걸은 거예요. 활동을 하긴 한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무조건 좋아요. 왜냐면 움직였으니까, 뭐 칼로리를 쓰니까. 하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운동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근육이 힘들다는 걸 느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근육이라는 조직은 신경하고 연결이 돼 있고 신경에서 자극을 주거든요. 자극을 받으면 얘네가 발달을 합니다. 거꾸로 자극을 안 받으면 감소해요. 똑같이 근육이 있던 사람도 뭐 기부스 해가지고 누워있으면 그 다리 되게 얇아지잖아요. 그게 안 쓰면은 걔가 퇴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근육이라고 하는 게 원래 할 수 있는 업무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10이야. 원래 10을 할 수 있어. 근데 여기다가 계속 운동을 힘들게 시켜서 11, 12, 13을 자꾸 시키면 근육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 힘들다, 힘들지 않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힘들지 않게 변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전자 발현 패턴이 바뀌고 단백질 합성량을 늘리기 시작을 해요. 근육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근육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이 움직이는 건데, 근육 세포 내의 단백질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얼마나 잘 공급하냐가 사실 근육의 질과 운동량을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공급을 하려고 하면은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필요한데, 그게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라고 해요. 미토콘드리아나 여러 가지 에너지 생산하는 공장 시스템이 근육 속에 있는데, 자극을 계속 주게 되면 이 공장을 늘립니다. 내가 운동을 더 하려면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공장이 모자르네? 공장을 더 짓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막 늘리기 시작을 해요. 실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근육을 보게 되면 운동 안 한 사람들에 비해서 똑같은 근육 내에도 미토콘드리아나 에너지 생산하는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공장만 많아도 에너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공장에 원료를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그다음에 산소랑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건 혈관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근육 세포들이 혈관을 많이 만들려고 시켜요.
혈관을 많이 만듭니다.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혈관이 막 두껍잖아요. 운동을 많이 시키면 거기에 있는 근육세포들이 공장도 많이 만들지만 공장에 공급할 원료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 혈관을 더 많이 만들라고 시켜요. 그러면은 산소도 많이 공급이 되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서 얘네가 에너지도 많이 만들어. 그러면은 근육의 질이 좋아지고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계속 변하는 거야. 이렇게 하려면은 근육 입장에서 힘들다는 생각을 해야지 공장을 더 지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힘들지 않게 운동을 한다, 계속 걷기만 해. 그럼 칼로리를 쓰긴 쓰지만 내 업무 능력이 10인데 계속 7, 8만 시키는 거지. 그럼 얘가 굳이 더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10에서 늘지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심장에서 한 번에 뿜어낼 수 있는 피의 양이 늘어나거든요. 심장의 구조가 바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심장이 원래 할 수 있는 일이 10인데 계속 15씩 계속 뛰게 만들면 심장이 펌핑이 계속 늘어나야 되니까 얘가 할 수 없이 더 늘리는 거야. 그러면 심장이 발달을 하게 되고 심장에서 한 번에 뱉어내는 혈액량이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자극을 준다라고 하면 무조건 힘들어야 되는데 그 힘들게 하는 게 그래서 운동의 정의. 힘들어서 못 들겠다고 할 때 같은 자극을 줘야지 근육이 변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이에요. 지속적으로 자극을 줘야지 근육이 발달을 해요. 그냥 한 번만 자극을 줘도 근육세포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는 해요. 그래서 유전자 발현 패턴이 다 바꾸기는 하는데 올라갔다 또 떨어져요. 운동을 반복하면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사이클을 돌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단백질량을 조금 늘려요. 근데 이걸 안 하면 다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지 단백질량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근육의 부피가 커지기 시작하고 그게 더 지속하게 되면은 밖에서 보이는 표현량이 바뀌면서 근육의 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줘야지 이게 바뀌게 되는 건데 힘듦, 자극이 들어가는 수준의 운동과 지속적으로 했을 때에만 근육이 발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자극을 주면 우선 발달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유지라도 하려고 해요. 자극이 없으면 계속 퇴화하게 돼요. 근육이 점점 빠지다가 언젠간 멈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별로 다르겠지만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 먹으면 당연히 좋지만 단백질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또 근육이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퇴화될 수 있는 원인은 하나는 운동을 너무 안 해서 또는 단백질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단백질 딴 데서 몸에서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근육에서 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백질 충분히 먹어주게 되면 더 이상 빼갈진 않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단백질을 조금 먹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다른 데서 단백질 필요할 때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빼가기 때문에 근육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단백질 충분히 먹어주면은 최소한 단백질이 빼가는 일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멈출 수는 있지만 여전히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하한선에 머물러 있는 그렇게 되겠죠.